중앙대. 잠깐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요. 어휘 7문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중앙대는 항상 제가 감히 얘기해드리면 모든 사회권 중에서 가장 수험생한테 힘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 7문제예요. 얘네는 어휘를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중앙대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렵습니다. 따로 공부해야 돼요. 논리에 나오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모두 또 나오면 관용 수거도 전형적으로 많이 냅니다. 기본적인 수거 아니고 고난도 관용 수거들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같이 가지만 내가 중앙대를 한다. 그럼 중앙대 전에는 중앙대만의 고급 어휘들 또는 고급 수거들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과 선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앙대 직전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 많은 효과를 갖다 줄 겁니다. 7문제 나왔고요. 문법은 비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3문제였습니다. 근데 중앙대가 또 문법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에러 코렉션 전형적인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노에러입니다. 이 노에러가 있고 없고가 수험생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노에러 문제. 이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중앙대 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역시 학원에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노에러를 집중할 수 있게 줄 겁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논리 완성. 마찬가지입니다. 추론형 논리 8문제. 단락형 논리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추론형 8문제, 단락형. 단락형이 똑같습니다. 단락형 논리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독해 수준입니다. 독해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독해 수준이라고 그러면 8문제 떼고 5문제는 거의 뭐죠? 독해였어요. 지문 큰 거 하나에 문제 하나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휘력도 상당히 어려워요. 추론형 논리에서 중앙대는 어휘가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서강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어려운 어휘지만은 전형적이지 않은 단어는 아니에요. 논리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어휘 중에서 까다로운 단어들을 선별해서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해 넘어갔는데 10개 지문, 잘 보세요. 10개 지문에서 17문제가 나왔습니다. 10개 지문에서 17문제라는 거는 채 2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한 문제로, 아까 논리에서도 독해형에다가 블랭크 하나 했었죠. 거기다가 10개 지문에서 17문제면요. 중앙대는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속독하면서 물어본 거에 답을 빨리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이게 뭐 제목 요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팩트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 제목 문제도 많이 보고 추론 문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그 어느 학교보다도 독해 문제의 속도가 그리고 신속성과 민첩함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길게 줍니다. 한 문제짜리도 지문을 짧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집니다. 내용도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중앙대. 나중에 독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학교는 숭실대도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중앙대가 아마 독해를 학생들을 괴롭히려는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빠지게 해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성균관대가 올해 하나 바뀐 건 있어요.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단락 나누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단락 나누기. 근데 단락 나누기라는 문제 자체가 명쾌하지 않으면은 문제에 논란의 소리가 있는데 올해 단락 문제를 다 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단락 나누기, 솔직히 단락 나누기는 국어 시험일 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락 문제가 빠져서 좋을 거고요. 중앙대도 단락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전 그 단락 나누는 것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막판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력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풀이 전략에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40문제. 시간을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충분히 주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리고 수험생들 압니다. 자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어느 정도 패닉에 빠지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총평을 해드리면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문항별 배점을 고려한, 이것도 문항별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난해한 문제의 시간을 끌지 않도록, 그렇죠.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전략을 익혀야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일수록 변별력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효과적으로 푸시면은 합격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요 다 붙는 거고요. 너무 어려우면 실력 있는 학생이 붙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뭡니까? 영리하고 그날 운이 좋은 학생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잘 공략하면 그렇죠? 합격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제가 특히 이렇게 중앙대 강조하는 건 중앙대는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해 보시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양대.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어휘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 한 문제가 빠졌네요. 그렇죠. 한 문제나 빠지는 거나 큰 의미는 없죠. 문법. 세 문제에서 두 문제가 줄어서 한 문제가 됐네요. 근데 이 한 문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문법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너무 용이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구문 독해 1장에 딱 나오는 뭡니까? 인어프 투부정사에 관한, 인어프 투부정사 쓰는 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한양대도 어휘나 문법에서 큰 변별력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 완성 파트가 총 8문제가 늘었죠. 근데 전 논리 완성 파트가 8문제가 늘었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8문제가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써놓겠지만요. 너무나 장문형이에요. 이 논리인지 독해인지 모르는 문제가. 그리고 단어를 넣는 게 아니고 문장을 삽입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력입니다. 독해입니다. 한양대는 특히 어느 학교보다도 논리와 독해 영역에서 그렇죠.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학교입니다. 점점 독해에서 빈칸 추론인지 논리에서 빈칸 추론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와 논리의 영역도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계획서 드렸죠. 추론형 원블랭크, 장문형 원블랭크, 장문형 문장 완성. 문장은 센텐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독해와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긴 지문의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거. 한양대 전형적인 독해형이죠. 근데 재밌는 게 독해에 가서는 작년보다 5문장이 줄었어요.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독해가 줄었다고 하면 독해 비중이 줄었네. 아니죠. 제가 논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너무 늘었어요. 논리가 독해처럼 나왔습니다. 줄었다고 볼 수 없죠. 근데 한양대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한양대가 한글로도 문제도 내고 다양한 문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올해도 시퀀스형이라고 그러죠. 문장을 배열하는 거. 단락 배열, 문장 삽입, 문장 삭제. 이런 시퀀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정형화돼서 출제했고요. 한두 문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13지문에 지문 13개의 20문제예요. 그렇죠. 여기도 뭡니까? 지문당 문항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독해내야 되는 지문의 수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한양대도 시간이 여유가 없진 않습니다. 여유가 없진 않은데 역시 이렇게 지문의 수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그렇죠.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독해에서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안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추론 문제나 확인 문제, 세부사항 파악 문제보다는 제목, 어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앞부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제가 경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경향일 뿐이에요.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적이거나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양대까지 쭉 봐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한양대까지 봐드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편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위권 대학의 5개의 학교들에 대한 경향 분석과 제가 여러분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한번 접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료를 내고 그 다음에 교실에 가서 앉아서 딱 하고 턱 받치고 앉아있는 게 동기부여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동기부여시키고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느끼셔야 됩니다. 그 문제의식을 한번 요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라는 겁니다. 아, 내가 못 읽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자료가 준비될 겁니다.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정리하시고요. 진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여러분이 편입을 하겠다는 결심 또는 하겠다는 결심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고민의 시기, 이 결과가 여러분한테 엄청 큰 그렇죠? 리워드를 갖다 줄 수 있어요. 편입은 성공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목표, 과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랐던 자신에 대한 발견,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발견,
더 나아지고 도전하는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데서 편입만큼 여러분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꼭 합격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도전하는 젊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편입이 끝나고 원하는 학교에 갔는데 곧바로 또 시험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그 학생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요. 저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처음 편입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편입과 함께 여러분한테 또 위드와 함께 여러분하고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감사합니다. 김은석이었습니다.